안녕하세요. 윤용진입니다. 자, 2020년도 시행된 제38회 문화재 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보수 분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총평은 간단하게 하는데요. 원래는 총평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총평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조금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대한 총평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몇 가지 언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시험이든 이게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이 되든 그것이 수능이 되든 어떤 시험이 되든 시험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 적정 난이도, 출제 범위, 적정 출제 범위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네 가지 요소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죠, 그죠? 합리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건 이의제기 사항이 될 수밖에 없죠. 이의제기 사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시험 주관 관청과 그리고 출제위원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객관식 우리 공통 과목에서도 복수 정답이 나오면 다 맞는 답이라고 해준다든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면 사실 재시험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객관성 문제입니다. 객관성 문제. 자, 객관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한 객관성이 있겠지만 첫째, 자, 용어. 전통건축에서 이 용어 문제는 사실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좀 없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연구자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하나의 부제를 갖고 자기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논문이 되든 또는 그 보고서가 되든 그런 곳에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시험 문제로 출제될 때는 이 용어가 객관적으로 사용되거나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만약에 제가 출제자인데 저만 사용하는 저희 주관적인 용어를 시험 문제에 내버린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원래 시험 쳤던 실무 1번 문제에서 내진 귀고주. 이 내진 귀고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귀고주와는 다른 용어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 건물에 외진이 있고 내진이 있죠, 그죠? 프레임이 짜지는. 그래서 내진이 있는 경우는 내부에 고주열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내진 귀고주라는 거는 문맥상 이해를 해보면 자, 외진과 내진일 때 이 모서리 기둥을 내진 귀고주라고 문맥상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험 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기고주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 기고주가 사용되는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경복궁 건정전이라든가 인정전이라든가 숭례문이라든가 이런 건물에서 기고주가 사용되죠. 또 문제에 주어진 외기가 없이 팔짝이 구성된 그런 건물의 사례에도 공통적으로 또 자, 건정전과 인정전은 포함되게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진 귀고주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귀고주는 어디? 이 지점이 있죠, 그죠? 귀고주 안쪽에, 그죠? 외진과 내진 사이에 이 내진 귀고주는 건정전 귀고주는 상층으로 올라가서 상층의 우주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기둥이 사실은 조금 시험 칠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굉장히 긴장 많이 하고 그렇게 긴박하게 이렇게 시험 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는 용어. 그래서 제가 이 용어가 저도 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용어가 일반적인지 일반적이지 않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잘 안 나와서 못 찾고 있다가 제가 건정전에서 보고서도 보고 했는데 못 찾다가
자, 건정전 수리보고서에 보면 본문편에는 내진 이 기둥을 내진 우고주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자, 도판편을 찾아보다 보니까 하도 못 찾아서 제가 혹시 도판편 찾아보니까 도판편에 내진 기고주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자체 내에서 하나의 부제를 갖고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이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보고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뭐 그럴 수 있다고는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 외에는 아직까지 제가 내진 기고주라는 용어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진에 있는 이 기둥을 우주라고 그럽니다. 그죠? 통상적으로 우주라고 또는 귓기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주 이렇게는 잘 사용하지 않죠. 잘 사용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귀고주라는 게 우주를 내진 우고주를 한글로 모서리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용어 사용 자체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면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출제 단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시험 칠 때 수험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체크가 돼서 좀 정돈해주면 시험이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한번 첫 번째로 체크를 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공정성 문제입니다. 자, 공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시험 출제 단계부터 공정해야 되겠죠. 그죠?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인력공단도 그렇고 출제위원들도 그렇고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점 단계의 공정성, 그것도 물론 많이 노력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 시험 시행 과정 자체의 공정성, 시험 중간에 왔다 갔다 하게 한다든가, 또는 시험 시간을 서로 다르게 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사실은 업계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실무 시험 문제에서 4번 문제, 이건 오물마루 적산 문제죠. 그죠? 자, 오물마루 적산 문제입니다. 자, 적산 문제를 시험 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수치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산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산출 기준. 그죠? 근데 산출 기준은 품셈에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산출 기준을 다 제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래서 시험 문제와 실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와 실무는 상관성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죠. 동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첫 번째, 보편적으로 많이 설계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없는 경우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런 보편적인 설계 방식을 벗어나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설계자가 입증만 가능하다면 발주처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협의 과정이 거치겠죠. 그래서 수정할 거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하게 될 거고, 그죠? 수정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도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채점자와 이런 협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죠. 그러면 자, 산출 기준이 정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을 칠 때는 그러면 출제자가 이 산출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죠. 또 수치가 정확하게 없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산출 기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수험생이 임의로 이런 기준의 이런 수치일 때, 자, 1, 2, 3, 다양한 값을 도출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실무라면 이 값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한 가지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출제자가
이런 1의 상황과 2의 상황과 3의 상황이 모두 있을 수 있으니 이 세 가지 상황들을 다 채점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채점자 역시 이런 상황들이 모두 이런 상황 중에 어떤 거를 기술하더라도 또는 모두 다 기술하든 그 중에 하나를 기술하든 어쨌든 간에 이런 수량 산출에 대한 적산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점수를 뭐 맞는 걸로 한다든가 일정한 점수를 주게 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겠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야 공정하겠죠. 근데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기대한다면 조금 저는 순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치 때문이죠. 작년에 37회 때 1차 합격생이 6명입니다. 작년에도 1차 시험 문제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채점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채점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채점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합격생을 배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6명 합격이라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버렸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채점만 했더라도 원래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또 원래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하면서 또 밤에 공부를 했었고 또 어떤 수험생들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가면서 공부를 또 1년 동안 해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어떤 하나의 특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답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채점 기준을 만들어 놓고 채점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채점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왜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채점 기준을 공정하게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는 시험 치고 나면 우리 수강생들은 상위권들은 시험 답안을 복기합니다. 바둑과 동일하죠. 그죠? 바둑을 막 두게 되면 복기가 안 되지만 바둑을 잘 두게 되면 규칙적으로 바둑을 두기 때문에 복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되면 답안을 막 쓰지 않습니다. 출제자의 요구사항들을 보고 그 요구사항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포인트를 뽑고 거기에 필요한 도면들을 첨부해서 답안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답안이 되죠. 자, 그렇게 답안을 기술하기 때문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답안을 복기하면 적어도 70%, 많게는 90% 이상까지 실제 답안과 유사한 복기 답안이 나옵니다. 해마다 저는 그 복기 답안이 있고 제 나름대로 문제 분석을 한 포인트 분석과 그 다음 그 나오는 결과값, 채점에 대한 결과값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원래 채점 기준은 어떻게 나왔다라는 걸 거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된 기준을 갖고 다시 제 강의 자료에 반영을 시켜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게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제가 계속 해온 과정 속에서 모든 채점 기준이 합리적이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에서 이런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이 문제의 4번 문제에 대해서는 채점 기준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채점 기준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수험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 적정 난이도입니다. 자, 적산 2번 문제. 실무 2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문제 역시 적산 문제입니다. 근데 실무 2번 문제에서는 요구사항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문제가 장대석에 교체되는 장대석의 물량과 면 가공의 면적 산출 요구가 하나 있었고 그게 10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 공정표 작성하는 게 있었죠. 10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실무 문제 2번은 전체 배점이 20점이죠. 그죠? 그러면 자, 이 10점, 적산 문제가 10점 배점이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올해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시험 제도가 바뀐 요소가 꽤 많았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요소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출제 범위 안에 실무 요소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뭐 실무 요소 반영하는 거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적산 문제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 문제가 원래는 3문제에서 4문제로 늘어났어요. 자, 원래는 50점짜리 한 문제와 작년까지 25점짜리 2문제 했는데 올해부터 30점 2문제와 20점 2문제로 4문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시험 치는 시간이 총 120분입니다. 그죠? 2시간 동안에 30점 문제는 40분 정도, 20점 문제는 20분 정도에 걸리는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야 이 4문제를 다 120분 만에 풀 수 있게 되는 거고, 출제할 때도 자, 배점에 따른 시간 안배가 이렇게 적절한 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 20점 문제를 푸는데 정확한 답을 이렇게 산출하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럼 저 2번 문제를 맞추려면 1시간을 투자하든가, 그럼 그 1시간을 투자했을 때는 나머지 문제는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럼 아니면 2번 문제를 시간 내에 풀 수 없으니까 이렇게 포기하든가 이런 상황밖에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왜 우리가 뭐 수능도 난이도 조절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출제위원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실무 2번 문제를, 이 적산 문제를 우리 수강생들 중에 몇 분이 제게 선생님, 적산 문제가 쉬웠는데요? 쉽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었어요. 자, 쉬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어떤 의도에서 쉬웠다는 이야기인지 이해해요. 자, 방영의 석제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곱하기 길이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하죠. 표면 가곡 면적이죠. 그죠? 그러면 가로, 세로 곱해서 면적을 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러면 쉬운 문제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풀지는 못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풀지는 못했지만 이런 게 쉬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쉬운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를 제대로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절대 쉬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왜? 실제로 이 문제는 제가 강편 때 이 문제의 그 산출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설명을 들으시고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 근데 적산은요, 제가 원래 학원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수강생들이 왜냐하면 적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다양한 제가 유형의 문제들을 만들어내서 수강생들이 시험을 칠 수 있게끔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실제로 실무를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시험에서 치러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만들어서 학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이 적산 문제는 다른 논술 문제와 달리 그 요구되는 값이 틀려버리면 점수가 0점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원래 시험 문제처럼 산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 값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산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식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물론 저는 우리 수강생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산식을 적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 답이 틀려버리면 여기에 대한 점수는 0점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검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주로 그동안 쭉 시험 쳐봤더니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이런 데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작 계산해내는 산수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산 문제는 틀렸을 때, 맞았을 때의 그 비중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검산 과정까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시험 칠 때 그런 검산 과정까지 거쳤을 때의 소요 시간을 생각해야 되죠. 그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시험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보기에 이 시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정 난이도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 소요가 10점 문제로 치고는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제가 그 수험생들의 시험친 답안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구된 대로 정확하게 답을 기술한 수험생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극소수.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차근차근 다 풀어내려면 푸른 사람들은 다른 문제를 못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 공정성, 채점에 대한 공정성, 그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참, 공진사의 채점 난이도, 적정 난이도, 이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출제하는 앞으로 문제 구상 인력공단과 채점위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출제 범위. 자, 이 질문을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실무 문제 3번 문제에 근대건축 문제가 나왔어요. 3번. 근대건축이 보수나 실적 설계에 포함돼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수 기술자들이 근대건축 수리 현장에서 현장 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또 공부 범위에 포함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무와 시험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동일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실무 부분이 있고 또 그 시험은 시험대로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상관성을 가질지는 몰라도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공무원 시험조차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실무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출제 범위를 잡아서 시험 범위를 문제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근대건축을 제외하고 목조 건축. 국보, 보물 또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목조 건축물을 수리할 때도 전통적인 시공 방법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다 아시겠지만 현대적인 공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그 대표적인 예로 우선 기초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초 외에 현대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기초, 실제로 실무에서는 적용되죠. 그죠?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광화문 사례를 들 수 있죠. 광화문은 하부 유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유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 매트를 쳤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기초 시공, 철근 배건, 철근 결속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수리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장실 공사 많이 하죠, 실제로. 그죠? 화장실이 전통적인 화장실이 아니라 전부 다 지금은 현대식 화장실로 다 바뀌어지죠. 그럼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화장실 시공, 현대식 화장실의 시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생활 한옥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죠? 상황에 따라서 현대식 창호가 설치되죠. 창호 샤시. 그 다음 방부목 데크. 실제로 방부목 데크 공사도 꽤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시스템 비계. 시스템 비계는 지금 현재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는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제 일반 건축에서는 대부분 시스템 비계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럼 이제는 앞으로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도 가설 설계할 때 시스템 비계가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실제로 철골조 가설.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이런 철골조 가설이 잘 안 보여지지만, 가설로서는 잘 안 보여지지만, 문화재 건물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물에서 철골조 가설이 많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간혹 혹자는 이 철골조 가설이 너무 과설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이 문화재 수리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문화재 수리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철골조 가설이 필요한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골조 가설의 철골조 시공, 철골조 구조, 앵커볼트 매립, 앵커볼트 고정 방법, 철골조 용접 방법.
자, 현장에서 또 방수 공사 많이 합니다. 아스팔트 방수, 도막 방수, 시트 방수, 창호, 뭐 예를 들어서 커튼홀 시공, 천장, 석고보드 천장, 무성면 텍스 다 하죠. 자, 옹벽 공사, 오수 관로 공사 현장에서 토목 공사로 다 시공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시험에 다 집어넣을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실무랑 시험은 상관성은 가지지만 이 시험이 갖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목적.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정한 출제 범주가 잡혀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원래 이번에 시험 쳤던 건대건축에서 요구되었던 그죠? 이 시험 문제는 출제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 저를 믿고 공부하는 우리 수강생뿐만 아니라 상담 요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죠? 수험생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공부의 방향을 잡아줘야 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공부의 범위와 공부의 방향과 이런 상담들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런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좀 쉽게 그냥 편하게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저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뭔가 나오더라도 제가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시험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누군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보수와 실적 설계 시험의 범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험생들은 사실은 지금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실무자든 실무자가 아니든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 시험을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수강생들, 좌절하는 수강생들이 지금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분명히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